나이 좀 먹었다고 하는 선배라고 하면 선배라고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우리들로서는 정말 미안하다는 생각밖에 없어요. 장준하 선생 생전 육성입니다. 후배들에게는 제발 좀 우리같이 이런 못난 선배들이 되지 말아라 하는 그런 얘기를 다시 당부하고 싶고요. 부끄럽지 않은 선배가 되는 길, 공정방송을 통해 건강한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의 조합원이 돼주세요. 공정방송의 꿈이 실현됩니다. 조합원 가입은 국민TV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조금 전에 광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은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공정한 언론 하나만 있었더라면, 지난 대선 그렇게 끝나지 않았을 건데,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도요,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에 대해서는 좀 뭔가 아직까지, 크게 그 미래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않는 듯한 그런 느낌마저 듭니다. 국민TV는 라디오부터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의 스튜디오가 마련되는 5월부터는 뉴스를 대폭 확대 보강을 합니다. 저희들의 그 청취자 숫자를 조사해 보면요, 최대 동시 접속이 13만 명까지 되는, 그래서 연인으로 따지면은 거의 100만 명 이상이 청취하는 방송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문제는 조합원이 아직 10,000명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조합원 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단돈 5만원, 5만원만 출자하면 조합원이 됩니다. 월 10,000원씩 납부하는 조합비는, 천천히 내셔도 됩니다. 저희들이 TV 시험 방송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조합비를, 거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독료 성격의 조합비죠. 그래서 지금 출자금 5만원을, 만 내시면은 새로운 언론의 태동을 위한 그 밑거름이 되실 수 있습니다. kukmin.tv 접속하셔서 조합원 가입. 이번 달 안에는 10,000명은 돌파했으면 하는 마음인데요. 누적 출자금은 21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10,000명을 돌파하면 한 23억 정도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5만 명, 10만 명의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라디오 비평 시작하죠.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가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네, 짧은 논평부터 하겠습니다. 광노인 교육감을 쫓아내다시피 하고, 새로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보수 진영의 무용인 교육감. 한겨레신문 보도에 따르면은, 지난 교육감 선거에 앞서서 사교육 업체로부터 2천만 원의 후원금을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무슨 학원 이사장은요, 자기 쩔따구들한테 나눠 가지고 이 개인의 그 후원금 한도액이 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세 사람이 후원을 해서 쪼개기 후원을 한 게 아니냐, 그런 의혹마저 일고 있답니다. 물론 500만 원 후원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그렇지만은 사교육 업자, 학원 업자에게 교육감이 선거를 앞두고 선거 자금을 후원받았다는 것도 부적절하고요. 또 그렇게 쪼개기로 후원을 했다는 점, 합치면 1,500만 원입니다.
이거 사실 드러난 게 1,500만 원이지 또 다르게 쪼개가지고 얼마를 후회했는지 알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예. 보수 진영 쪽팔린 줄 아셨으면 합니다. 어떻게 이런 데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옛날 공정택이도 이렇게 솔솔솔솔 나오다가 결국은 뭐가지 잘렸습니다. 딴돌이 잘 하시길 부탁을 합니다. 딴돌이는 일본말인가? 예. 예, 국가보훈처에서 5.18 공식 추모곡을 또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뭐 무슨 얘기냐면요. 사실상의 추모곡이라고 할 수 있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대체하기 위해서이죠. 뭐 아시다시피 이 독재의 전통을 이은 우리나라의 보수 세력들은 임을 위한 행진곡 무지하게 싫어합니다. 왜요? 각종 시위와 집회 현장에서 들려오는 노래가 임을 위한 행진곡이었고 누구보다도 김대중 대통령 모르겠다. 노무현 대통령은 임을 위한 행진곡을 직접 부르기도 했습니다. 저도 들었죠. 홍준표 경남지사가 진주 의료원을 폐쇄한다면서 서민 무상진료를 한다 그래가지고 사람들 도대체 저 양반 뭐 하는 거야? 라고 했는데요. 알고 보니까 실제 무상진료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것이고요. 비용 부담이 큰 간병비는 싹 빼버리는 등 그야말로 포장만 바꾼 이명박 박근혜식을 그대로 모방한 홍준표식 서민의료였다는 사실이 들통이 났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참머리 굴리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립니다. 외국 환경운동가 입국을 대한민국 계속 거부를 해가지고 만천하에 쪽팔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별거 아니에요. 뭐 반핵운동가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제주 강정기지 가가지고 한다 이거야. 그래서 블랙리스트를 운영하는 독재국가의 반열에 대한민국도 들쓴 게 아니냐는 그런 의혹을 받는답니다. 창피합니다. 쪽팔려요. 국정원 부정선거 규탄 20대 여성들이 나섰습니다. 라한카페에서 활동하는 20대 여성들이 모임인 여성시대라고 있는데요. 이 여성시대에서는 5월 4일 토요일 저녁 7시 서울역광장에서 부정선거 규탄 시위를 한다고 합니다. 5월 4일이네요. 5월 4일.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저녁 7시. 여성시대의 준말이 여시예요. 여시. 여시라는 말은 또 여우를 경상도 사투리로 얘기할 때 여시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전 여시가 도대체 뭐야 했는데 여성시대의 준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국정원에서 좌익 종북 사이트라고 규정했던 그러나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은 오늘의 유머 사이트입니다. 정말 골 때리고 배꼽 잡는 유머 많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오늘의 유머에 자주 들락날락 하다가 거기에 있는 글들을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많이 소개를 해가지고 본의 아니게 좌빨의 온상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유 여러분. 저도 오유인입니다. 오늘의 유머 그리고 파리쿡닷컴 이런 여러 커뮤니티에서도 함께 한다고 합니다. 촛불과 종이컵, 스티커, 피켓 등은 후원금으로 배볼 예정이니까요. 자기 자신의 신상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스크만 갖고 오면 된다고 합니다. 마스크를 쓰면은 사진이 찍히지 않거든요. 혹시라도 또 나와라, 나오지 마라 이런 소리 듣지 말라고 마스크 쓰고 나오시랍니다. 괜찮아요. 그리고 또 저도 수도 없이 불려다니는 신세가 됐지만은 배 죽일 거예요. 예. 그리고 또 나이가 이제 뭐 환갑 가까이 가니까 뭐 폐 죽이면은 맞아 죽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 더 소개하겠습니다. 페이스북에 보니까 충격적인 걸 봤는데요. 이 뭐 아무래도 소위 우빨들인가 봐요. 남한의 군수뇌부가 좌익혁명에 동조하고 있다. 현재의 국방부 장관 그리고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 육군참모총장, 육군참모차장, 육군의 군사령관 전부 이 모두가 북한에게 포섭돼 가지고 좌익혁명에 동조하는 사람이다는 충격적인 주장을 한 사람이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의 국방부 장관, 박근혜 대통령의 육군참모총장,
박근혜 대통령의 육군사령관을 전부 좌익혁명에 동조하는 사람이라고 공개적으로 페이스북에 올린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국정원과 검찰에서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사 안 한다면은 맞다는 얘기 아니에요. 어떻게 될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페이스북 검색하면 금방 나옵니다. 자, 오늘 제가 처음 선택한 칼럼은요, 정몽준에 대한 칼럼입니다. 정몽준. 아마 핵무정론을 갖다 뜯은 모양인데요. 뭐 요즘 보수의 아이콘이 되기 위해서 홍준표 뭐 떠들더니 이번에 정몽준까지 나타났습니다. 보수의 이제 낙점을 받아야 포스터 박근혜, 벌써부터 포스터 박근혜야 엠병할 된다 이런 얘기 모양이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겨레신문의 김희겸 논설위원이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무기상 정몽준의 핵무장론이란 칼럼입니다. 자, 시작합니다. 정몽준 의원의 근육질 발언이 거침없다. 핵 확산 금지 조약 탈퇴해야, 미국 전술핵 다시 들여와야, 자체 핵무장이라도 해야 등등 그 말들의 무모함이나 허구성을 지적하고 싶지는 않다. 다만 정 의원이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는 따져봐야겠다. 그는 7선의 최다선 의원이기 이전에 현대중공업의 주인이다. 회장직은 넘겨줬지만 여전히 최대 주주로서 중요 인사와 경영 방침을 결정한다. 현중은 1985년 일본 미쓰비시를 제치고 1위로 올라선 이후 30년 가까이 조선업계에서 최고 자리를 지키고 있다. 아울러 우리나라 방위산업을 떠받치는 기둥이기도 하다. 네. 현대중공업은 아시다시피 조선업계에서는 가장 우리나라에서 큰 기업이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선진국에서 조선업이라는 것은요, 방위산업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왜? 군함을 건조하니까요. 잠수함을 건조하니까. 현대중공업, 지금은 두산중공업으로 바뀌었던 과거의 한국중공업, 그다음에 대우중공업. 대우중공업에서 잠수함 만든 건 유명한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대우중공업을 뭐 중국 회사에서 인수한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군사기밀이 넘어갈 수도 있다 해가지고 한때 말썽이 됐던 것도 그런데요. 독일의 잠수함 기술을 들여와서 발전시킨 우리나라의 디젤 잠수함 건조 기술은요, 뭐 세계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디젤 잠수함과 핵 잠수함의 큰 차이는 잠수함에서 발생되는 소음의 차이인데요. 핵 잠수함은 아주 조용합니다. 디젤 잠수함은 좀 시끄럽대요. 디젤 그 발전기를 가동시켜서 그걸로 축전기를 충전시킨 다음 축전기를 통해서 이제 잠항을 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디젤 잠수함은 잠항 시간에 제한도 있고 뭐 여하튼 하다 보니까 또 군사 지식이 나오네. 여하튼 현대중공업 단순한 조선 회사가 아니고요. 바로 군사 무기의 제조회사이기도 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계속해 볼까요? 국내 최초의 국산 전투함인 울산함 건조를 시작으로 1,800톤급 잠수함과 이지스함을 만들었다. 소말리아 해적을 퇴치한 4,500톤급 구축함 최영함도 직접 설계하고 건조했다. 물론 조선 부분에서 군함이나 잠수함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는 않다. 원유 운반선, 컨테이너선, 정유 제품 운반선, LNG선 다음이라고 한다. 하지만 언제든 거대한 군수업체로 변신할 수 있는 게 중공업의 일반적인 특징이다. 현중은 최근 한국항공우주산업, 즉 카이 인수작전에도 뛰어들었다. 카이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완제품 항공기를 제작하는 방위산업체다. 세계에서 12번째로 개발한 초음속기 T-50, 일명 골든이글이 대표 상품이다. 헬기, 미사일, 인공위성 발사체도 개발하고 있다. 현중이 카이를 합병하면 해군과 공군 분야에서 독보적인 군수업체가 되는 것이다. 현중은 이미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전환이 가능한 나로우 발사에도 참여했다. 네. 한국 항공우주산업의
인수에도 뛰어들었다고 하네요. 근데 이제 이 군함 혹은 뭐 잠수함 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는 않지만은 또 한 가지 여기서 이 김의겸 논술위원이 지적하지 않고 있는 부분 딱 하나가 있네요. 마진, 즉 이익은 군함이 무지하게 높습니다. 정말 골 때리는 자료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요즘 32기가짜리 그 USB 그 메모리 저장 장치가 뭐 한 2만 원 합니다. 근데 군에 납품하는 건 얼마인지 아세요? 심지어는 뭐 10배, 20배, 100배 가까이 받는 것도 있어요. 똑같은 32기가 메모리를 2만 원짜리를 20만 원, 200만 원 받는 거야. 이유가 뭐냐? 극한 상황에서도 데이터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특수한 기술을 적용했대. 지랄 자빠져 놀고 있네. 아이고. 군용 제품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마진율이 무지무지하게 높죠. 자, 우리 정몽준 의원, 축구 이외에도 무기에 관심을 두는 이유가 과연 뭘까요? 아마 중국이 치고 올라오면서 조선업 자체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현실 때문일 것이다. 승부욕도 작용했으리라 싶다. 그가 쓴 책 나의 도전, 나의 열정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온다. 나는 30살에 현중 사장이 됐다. 현중은 당시 우리나라 최고의 회사였다. 매출 규모가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의 2배가 넘었다. 높았던 자긍심만큼이나 잃어버린 영광에 대한 아쉬움도 클 것이다. 빼앗긴 1위 자리를 되찾는 데는 군수산업만한 게 없다고 판단했을지 모른다. 특히 요즘 한반도의 긴장을 격화시키면서 아파치 헬기 1조 8천억 원치를 팔아먹고 12조 원 이상의 차세대 전투기를 들이대는 미국 군수산업체의 판매 전략이 그의 사업가적 상상력을 자극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몽준이 군수업자라는 사실이 흔들리지는 않는다. 그런데도 그는 정치인이라는 옷으로 무기상의 몸을 가리고 국가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 이건희 삼성 회장이 각 가정의 집 전화는 다 뜯어내고 갤럭시 S로 교체하자라고 하거나 정몽구 현대차 회장이 철기를 다 드러내고 포장을 해서 현대차를 달리게 하자고 말한다면 장사 속이라고 손가락질 받을 것이다. 네. 정몽준 의원 핵무장 얘기 하다가 완전히 그냥 개 틀리고 있네요. 자, 계속해 봅시다.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군산복합체를 얘기한 이후 이 용어는 미국을 이해하는 키워드로 자리 잡았다. 최근에는 여기에 정치권과 언론계, 학계를 더해 군산정원학 복합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한다. 정 의원은 잘 알려진 대로 산이고 정이다. 문화일보의 사실상 소유주이자 울산대 이사장이니 언학도 한몸에 구현하고 있다. 꿈꾸는 대통령마저 된다면 군 통수권자로서 군산정원학 복합체의 활용점정을 찍게 된다. 네. 문화일보의 사실상 소유주죠. 문화일보가 완전히 그냥 골통신문이 된 결정의 원인이 어쩌면 정몽준 의원 날이 덕분인지도 모르죠. 문화일보에 저도 아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참 문화일보 요즘 사설 보면은 야 옛날에 일본의 산케이 신문이 꼴통신문이라고 욕을 했는데 바로 문화일보가 한국의 산케이 신문이더라고요. 네. 그러나 뭐 다행히 많이 안 보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그 정몽준 의원, 자 거기에 대한 김의겸 논설위원의 충고가 들어갑니다. 정 의원은 발언할 때 장소를 잘 골라야 한다. 축구협회장 정몽준이 축구 얘기를 할 때는 신문로 축구회관을 이용했다. 전쟁이나 군수와 관련한 발언을 할 때는 전경련이나 경총 기자실을 이용하는 게 좋겠다. 여의도 당사나 국제회의장에서 마이크를 잡는 건 국민을 속이는 일이다. 네. 이제 핵무장이라는 얘기는 함부로 할 얘기는 아니죠. 북한이 핵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도 핵을 갖고 있어야 된다. 라고 하면은 그야말로 동북아의 핵 군비 경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일본도 바로 핵무장을 하게 되죠. 사실 핵무장을 하게 된다면요. 일본은 현재 핵 강국인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중국을 단숨에 따라잡을 만한 잠재력을 갖고 있는 나라죠.
일본은 사실 국제정치학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에게는 잠재적인 가상적국입니다. 북한은 가상이 아니고 그냥 적국이고 일본은 가상적국이에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가상적국들에서 그나마 전범 국가이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은 무장, 핵무장을 일본마저 하게 된다면 그야말로 대한민국은 핵의 틈바구니에서 마치 19세기 말의 조선조 말 신세로 전락할지도 모르죠. 그래서 핵무장에 관한 것은 매우 신중하게 발언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북한에게 핵포기, 핵무장 포기를 그토록 외치는 이유도 북한이 핵을 갖고 있고 남북한이 연착륙으로 통일을 한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핵무기를 갖게 됩니다. 왜 반대하겠어요? 그게 핵무기의 정착이라는 게 간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얕은 이런저런 이론은 있을 수 있지만은 특히 군사 무기 만드는 무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정몽준 의원일수록 발언을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이런 지적에는 좀 겸허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니들은 TV 한다면서 왜 라디오를 하니?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질문이 있죠. 저희들이 라디오를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야말로 지금 여러 언론 운동 중에서 유일하게 TV 방송을 할 수 있다는 역설적인 증거입니다. SBS가요, 개국하기 전에 라디오부터 시작했습니다. 라디오에서 방송 기자들 훈련시키고 해서 준비 과정을 거친 다음에 TV 개국으로 갔는데요. 물론 SBS는 돈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훈련상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저희들은 돈이 지금 모이는 시간도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라디오부터 시작한 건 사실인데요. TV 방송으로 가기 위해서는 라디오의 과정을 거치는 게 필수적입니다. 특히 보도 부분은요. 아마도 여러분들 지금 현재 이건 이제 벙커원을 빌려서 하는 가설 방송이기 때문에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12시간밖에 방송하지 않거든요. 에도 불구하고 정오뉴스 들으실 겁니다. 정오뉴스가 그렇게 간단하게 나가는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 뉴스 밸류를 선정해서 국민TV 라디오의 뭔가 정체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는 겁니다. 5월 5일 어린이날 지나면은 이제 국민TV 라디오도 저희들의 스튜디오에서 방송이 시작됩니다. 합정동 사옥에서요.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아침 6시부터 저녁 밤 12시까지 라이브 방송은 계속될 것이고 또 뉴스 프로그램이 대폭 보강될 겁니다. 뉴스를 보여주는 언론. 거기에 영상만 입히면 TV 뉴스가 되는 겁니다. 다른 데와 차별화되는 국민TV 라디오. 우리가 차별하려고 해서 차별하는 거 아니에요. 같이 안 한다니까 할 수 없이 우리만 하는 건데, 그러나 그런 쪽에서 보여줄 수 없는 그야말로 아침, 정오, 저녁, 자정, 생생한 라이브 뉴스가 나가는 방송 뉴스의 메카. 전혀 다른 시각의 뉴스. 팽팽한 뉴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팽팽하면은 오히려 거꾸로 기울어져 보이는 그런 뉴스를 선보이는 유일한 방송국 국민TV 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KUKMIN.TV 국민.tv에 접속하셔서 조합원으로 가입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제가 좋아하는 개인적으로는 전혀 모릅니다만은 분 중에 한 분인데요. 디펜스 21 플러스라고 하는 잡지가 있습니다. 종이 잡지예요. 요즘 들어서 제가 그걸 사봅니다. 그게 이제 김종대 편집장이라고 있는데요. 한겨레 신문의 칼럼을 통해서 많이 알려져 있죠. 오늘 저 한겨레 신문에는 김종대 디펜스 21 플러스 편집장의 이웃나라 급주기 정책이라는 제목의
칼럼이 있습니다. 이건 보면 재밌어요. 지금 현재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과거사 부정, 우리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 라고 지랄병을 치고 있는 아베. 예. 김정은이도 남한 공갈 치지 말고, 남한에 핵공갈 치지 말고, 일본에도 핵공갈 치라고, 예. 그런 일본의 행태는 그야말로 21세기판 임진왜란이나 다름없다. 또한, 김정은이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어요. 핵전쟁, 통일대전, 3.1전쟁, 이런 식으로 핵박 공갈을 일삼고 있는 북한. 자, 이건 우리에게 21세기판 병자호란이다. 재밌는 시각이네요. 그야말로 우리는 아베의 임진왜란과 김정은의 병자호란을 동시에 겪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자,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김종대 디펜스 21 플러스 편집장의 해법은 뭘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껏 우리는 국가라는 상상의 공동체를 신성한 권위를 가진 숭배의 대상으로 인식했다. 그러나 일본에서 보는 것처럼 바로 그런 국가주의, 민족주의가 알고 보면 이웃을 불편하게 하는 깡패짓하고 다르지 않다. 언젠가는 파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공세적 국가주의를 우리가 답습할 이유가 전혀 없다. 중요한 것은 협박에 쫄지 않으면서 이웃을 따뜻하게 압도할 수 있는 남다른 힘을 보여주는 길이다. 불신으로 가득 찬 국제정세에서 새로운 소통과 협력의 길을 개척함으로써 국가의 공격 본능을 용해시켜버리고 평화와 협력의 본성을 일깨우는 안내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원점 타격, 지휘부 괴멸, 선제 공격, 확장 억제론 등 아무리 말한다 하더라도 현상은 바뀌지 않는다. 사실 이런 말들은 실현 불가능한 용어의 남발일 뿐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5월 미국 방문이 기대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5월 이후 동북아 문제 해결을 위한 6자 회담이건 4자 회담이건 열리기를 기다린다. 이제 망설이지 말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동북아 협력 구상을 즉시 착수하라. 네. 국방부 장관이나 우리의 군 지휘부가 북한이 도발하면 원점을 타격하겠다, 지휘부를 괴멸시키겠다, 이딴 얘기하는 거 아무 소용없는 얘기예요. 북한이 공격하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 당연히 해야 될 사람들은 아무 소리를 안 넣는 겁니다. 예. 북한도 마찬가지죠. 북한이 3.1전쟁, 핵전쟁 이 지랄병을 치는 이유는, 공갈이죠. 한마디로. 네, 공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이야말로 공갈이죠. 왜 공갈이냐. 북한은 인민의 안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김정은의 안위가 중요하죠. 그리고 김정은을 둘러싸고 있는 북한의 집권 엘리트들의 안위가 더 중요한 겁니다. 남북한이 전쟁이 일어난다면은 수많은 인민들이 죽어나가겠지만은 더 확실한 것은 김정은과 그 지배 엘리트들은 확실하게 박살난다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도발하지는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독재자들이 자기 자신의 안위를 가장 소중하게 여겨요. 네. 그런 독재자에 맞서서 원점 타격, 지휘부 괴멸 이딴 소리 늘어놓는 것은 우리도 또한 그 독재자와 다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할 필요 없죠. 남북한의 평화를 도모하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10년 동안은 최소한 전쟁 위해 없이 살았습니다. 이명박 5년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 뿐이지 국지전 성격의 연평도 포격이라든지 이런 그 온갖 남북한의 긴장으로 야 이러다가 전쟁 일어나는 거 아니야 라는 두려움에 살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 성공한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뭐 성공하실지 안 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대통령이 되면은 다 성공하기를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노력을 해야죠. 발상의 전환을 당부드립니다. 국민TV 라디오는 지금 국민TV죠. 인재 선발 과정에 있습니다.
5월 뭐 바로 이제 옮기고 나서부터 이제 조금 숨을 고르고 나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프로그램이 개편되고 아침 6시부터 밤 12시까지 방송이 연장이 되면은 뭐 밤에 12시부터 아침 6시까지는 이제 재방을 합니다. 보통 뭐 지상파도 마찬가지인데요. 뉴스 프로그램이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들 출퇴근 시간에 그리고 자정 뉴스 시간에 그리고 9시에는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일반적인 방송과 그 유사한 시간대에 저희들이 취재하고 저희들이 편성한 뉴스가 나갈 겁니다. 라디오 뉴스부터 시작하는 거죠. 예. 여러분들 아마 만족하실 겁니다. 자, 우리가 바라는 뉴스가 과연 어떤 것이었는가 보여줄 겁니다. 그냥 뭐 일주일에 한두 번 영상으로 보여주는 그런 거 하기 위해서 국민TV 시작한 거 아닙니다. 비록 저 출발은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라디오부터 시작하지만은 SBS도 라디오부터 시작했어요. 라디오에서 시작한 SBS가 TV로 가기까지 1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저희들은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아니면 6개월 만에 될지 아무도 모르죠. 여러분들이 조합원으로 가입하시면 그 날은 빨라질 겁니다. 자, KUKMIN.tv로 접속하셔서 포털에서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조합원 가입 부탁을 드립니다. 육봉기 목사님도 가입하겠다고 구라만친 아직 육봉기라는 이름으로 가입한 조합은 없다고 그래요. 여러분들도 가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통일부가 북한의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대화를 제의했습니다. 물론 뭐 시한을 너무 촉박하게 둔 통첩성 대화 제의다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개성공단과 관련된 일련의 사태는 명백하게 북한의 잘못이죠. 쓸데없이 북한이 걸고 넘어진 성격이 짙습니다. 한겨레신문의 오늘자 사설 북한은 개성공단 정상화 대화에 응해야 한다는 제하의 사설을 소개해드리죠. 정부가 어제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 개최를 제의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회담 주체와 의제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사실상 첫 제의다. 북쪽은 대화에 응하기를 바란다. 네, 북쪽은 대화에 응하기를 바란다. 이번 정부의 제의는 고육책의 성격이 강하죠. 북한이 일방적으로 남한 사람들의 개성공단 방문을 막았고 북한 노동자를 모두 철수시켜서 공단 가동이 전면 중단된 지 보름 이상 지났습니다. 북한은 지금 개성공단에 남아있는 남한 사람들에 대한 생활 필수품 수송조차 허용하지 않고 있어요. 이거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이런 긴장 국면 속에서도 인도적 지원은 계속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개성공단에 있는 그 사람들이 무슨 잘못입니까? 그 사람들에게 생필품 수송까지 허용하지 않는다면 이건 일종의 만행이에요. 만행입니다. 그리고 공단에서 일해온 5만 4천여 명의 북한 노동자들 역시 졸지의 실업자가 돼서 고통을 겪을 겁니다. 매일 저녁에 주는 초코파이 그걸 암시장에 내다 팔아서 그걸로 돈 번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 김정은 수령님이시야 뭐 개성공단 9천만 달러 안 들어온다 손 치더라도 다른 외화벌이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은 개성공단의 북한 노동자 5만 4천 명은 거기서 받는 거 뭐 일부 떼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고도 그 몇 푼 안 되는 돈이 그야말로 생계의 피난처였는데 그러면 안 되죠. 자, 사설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정부가 제의한 회담 형식과 내용에도 아쉬운 점이 있다. 정부는 북쪽에 오늘 오전까지 회신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거부한다면 중대 조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조처는 아마도 공단 내 남쪽 인력의 철수 따위를 말하는 듯하다. 정부가 회신 시한을 촉박하게 제시하고 중대 조처라는 표현을 쓴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북쪽이 압박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다분하기 때문이다. 회담 내용도 당장의 가동 정상화뿐만 아니라 지난해
그동안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공단 사업 확장을 비롯해 남쪽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제 개성공단 문제를 언급하면서 과거와 같이 퍼주기식 해결은 있을 수 없다고 한 것도 자극적이다. 북쪽의 말과 행동을 그대로 맞받아치는 시기여서는 문제가 풀리기 어렵다. 지금 개성공단을 정상화하는 데 필요한 것은 북쪽의 태도 변화다. 하지만 북쪽이 사업의 가치를 충분히 인정하도록 유도하는 정부의 노력도 함께 요구된다. 네. 사실 남북한의 국력 균형이 남쪽으로 길어진 이후 뭐 그 이전에도 그랬습니다만은 북한은 유독 자전을 내세웠습니다. 원래 이제 우리 옛말에도 그런 게 있죠. 이 없는 집구석일수록 자존심만 강해집니다. 뭐 한마디 해도 상처를 입고요. 북한이 뭐 최고 존엄 운운하면서 뭐 지랄병을 치는 게 사실 웃기죠. 코웃음 칠만 합니다. 그러나 북한은 난 진짜로 사실 우리 세대만 하더라도요. 북한이 항상 강한 나라였어요. 북한이 먼저 침범하는 나라였어요. 6.25 전쟁 때 그야말로 파죽지세로 밀려왔던 그런 부모님들. 저는 1957년생인데 전쟁이 끝나고 4년 이후에 태어났습니다. 바로 저희 부모님들은 전쟁의 그 이야기들을 어린 아이들에게 들려주던 그런 세대들이에요. 그래서 북한은 항상 무섭고 강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완전히 거꾸로예요. 미국과 한국이 독수리 연습을 하고 키 리저브 훈련을 하고 미국의 잠수함이 동해상에 나타나고 하면은 북한은 어마어마한 압박감을 느낀답니다. 참 격세지감이에요. 과거엔 우리가 남한이 그랬는데 지금 북한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북한 놈들은 뭐 미국 이지스함이 동해상에 나타나면은 아예 그냥 갱도에 들어가 가지고 일주일간 밖에 나오지도 못하고 훈련한대요. 그런 식으로 어마어마한 압박감을 받는 나라가 북한이란 점 참 믿기지는 않지만은 그게 사실이랍니다.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북한을 그야말로 불쌍한 말 안 듣는 집 나간 동생이라고 생각을 하고 행의 입장에서 다루는 그런 자세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우리 군의 대응 태도라든지 이런 점들을 보면은 동생하고 다투는 못난 행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안타깝게 짝이 없습니다. 오늘 라디오 비평 여기서 작별 인사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다시 뵙겠습니다.